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도 1990년대 일본하고 거의 같은 상황에 와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우리는 갖고 있고, 장기 침체 그리고 우리 경제의 복원력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위기 국면에 이미 들어가 있고, 다른 산업군보다는 반도체가 제일 오랫동안에 대체가 안 되다가 중국 제품들이 대체하기 시작했죠. 현재 반도체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의 다른 주력 제조업은 이미 10년 전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이다. 한국 제조업의 위기가 2011년부터 본격화되고 지금은 반도체에서도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박상인 교수님 모시고 경제학적 요즘 최근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전공은 경제학입니다. 주로 경제정책을 강의하고 있고, 행정대학원에서 경제학 강의를 한다고 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대학원이 미국의 하버드 케네디 스쿨처럼 정책대학원입니다. 행정대학원이라는 이름이 좀 레거시 네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각 정책 분야 담당 교수님들이 계시고, 저는 이제 주로 경제정책 분야를 담당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제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관세 정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좀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의 수출 기업에 어떤 영향들이 좀 있을까요?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서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관세 정책들을 연이어서 내놓고 있죠. 2월 1일 날에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 25%, 중국은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상당히 반발을 했고 보복 관세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가 그러다가 30일 유예하는 걸로 합의를 봤죠. 그때 캐나다하고 멕시코의 25% 관세를 이야기하면서 명목상 내세운 것은 국경 통제, 그다음에 마약류 수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불법 이민자들 들어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국경 통제를 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형식적으로 이제 강화하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30일 유예를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복 관세하겠다고 해서 상응하는 뭐 15% 정도 관세하고 하는 여러 가지 또 미국의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데 반독점 조사를 한다라든지, 또는 텅스텐 같은 광물,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한다라든지 보복 조치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통화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중국은 멕시코하고 캐나다와 달리 즉각적으로 합의를 보지 않고 오히려 좀 시간을 가지고 한번 보겠다는 식의 지금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2월 10일에는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도 고려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 날은 상호관세, 즉 뭐냐면은 미국에서 수출하는 나라의 그 관세하고 미국 관세 차이가 있으면은 미국 관세하고 그 수출하는 나라 관세 차이만큼 미국도 관세를 올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무역 수지가 대부분 적자가 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그런 나라들을 타겟팅을 했는데, 인도 같은 나라가 지금 제일 크게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베트남도 그러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지금 조치에서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거는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향후에 반도체, 의약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관련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호관세는 형식적으로 보면 우리는 한미 FTA가 있기 때문에 무관세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서 수출 수입에 대한 관세 차이라는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여기서 비무역
비관세 장벽,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든지 뭐 환율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관세에 반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비교해서 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10위 정도 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핑계를 댈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하나의 두려움이 있고요. 이제 방위 분담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 주력 제품인 자동차, 그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이런 관세가 부과되면은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중국산 철강들이 국내까지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철강 산업이 워낙에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환경 규제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향후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에서 한 20%, 25% 관세를 지금 매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 25% 관세를 내면은 사실 철강을 미국에 수출할 때 수익이 거의 안 날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가격 경쟁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철강 산업이 좀 눈에 가장 먼저 띄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미국에 이미 생산 시설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차는 미국의 생산 시설들을 가지고서 수출 여기서 하는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회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한국 GM 같은 경우에 한국 GM이 차를 만들어서 대부분을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GM 같은 경우에 좀 어려워질 것이다. 뭐 철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하고 의약품은 좀 더 봐야 될 문제인데, 반도체도 우리나라하고 이제 대만이 이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칩스 액트라고 해서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의 대규모 투자해서 보조금을 받기로 한 것들, 그걸 지금 재협상한 거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약품도 우리가 복제약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세를 받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속 가능하게 갈 것이냐. 기본적으로 이런 관세를 매긴다고 일종의 협박이죠. 협박을 하고 그리고서 유리한 조건들을 꺼집어내고 하는 그런 식의 접근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한편의 생각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얼만큼 그 교역 대상에서 보복 관세를 한다라든지 극렬하게 저항을 하느냐도 또 문제일 수가 있어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미국과 교역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중국이 세 번째고요. 그래서 3개국 합치면 한 미국의 무역의 한 40%를 차지하거든요. 엄청난 규모인데, 사실은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미국하고 분업 체계로 거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통합이 돼 있는 구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세금을 매긴다,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니까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그러니까 경제 규모나 이런 면에서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은 캐나다, 멕시코가 굉장히 피해를 볼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미국의 공화당 공화당 상원이나 하원들이 많은 주를 타겟해서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지역들,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총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공화당 베이스를 타겟으로 해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저항을 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쓰겠다는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다른 나라들도 쓰기 시작하면은 좀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그 EU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당장에 SNS라든지 빅테크 기업들 보복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아시다시피 트럼프한테 가장 많은 지금 돈을 대고, 그리고 또 트럼프가 규제 완화한다고 해서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하는 빅테크 기업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복을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서비스 수수료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본격화되면 이제 또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로비를 할 수가 있죠. 이 어떻게 보면 관세 전쟁 같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쉽게 빨리 타협을 해서 트럼프가
얻을 거 없고 물러나는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관세 전쟁 같이 가면서 서로 좀 피해를 오면서 어떻게 갈지 굉장히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도 대응을 지금 하기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탄핵 국면에서 과도기적인 상황이라서 대응을 못한다는 불리함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시간을 우리가 벌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애들부터 건드리는 거죠. 캐나다, 멕시코, 중국, EU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다음 차례에 오는 건데 거기서 어떤 식으로 반응들이 나고 타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볼 필요가 좀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아까 빅테크 말씀드렸는데 관세 붙이면은 당장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원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관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복 관세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이제 물가 상승 문제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 소비자 물품들 수입들을 중국에서 많이 하는데 관세 매기면은 이제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일기 때 관세를 사실 중국에 한때 한 17.9%를 매겼어요. 근데 그 위안화가 평가 절하가 되면서 13.7% 평가 절하가 되고 그래서 실제로 수입 물가는 4.1%밖에 안 올라갔다. 그래서 관세라는 게 사실은 소비세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수입품에 대한 소비세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세금을 매기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이 무역 수지 적자가 줄어들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거죠. 강달러가 되고 위안화는 절하되고 그러면서 미국에 들어오는 달러로 표시된 돈 자체는 줄어드는 효과. 그게 그래서 17.9%에서 13.7% 그 효과가 상쇄시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거는 4.1%다라는 주장을 트럼프 쪽에서 해요. 그래서 이게 물가 상승 별로 안 될 것이다 말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수입 물품이 소비자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이점이 트럼프 일기 때는 미국은 정말 저물가였어요. 저금리 저물가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해도 큰 충격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격들이라는 게 일기 때하고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미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해외 카운터파트들이 어떤 식으로 보복할 것인지 순응할 것인지 문제도 있고 미국의 물가 상승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일어나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환율 정책들이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있느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한 걸음 좀 뒤에 있다는 거는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해외 다른 나라들의 대응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의 그런 정치적인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입장에서 너무 이게 패닉되거나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트럼프 시대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기업이나 산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분야라고 보시나요? 네, 뭐 주로 이제 이야기되는 게 군수 산업 관련이죠. 네, 군수 산업 관련. 그다음에 또 미국 같은 게 조선이 군함을 미국에서 만드는 거 말고 일반 상선이나 이런 건 거의 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함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국에 맡길 좀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 그다음에 뭐 에너지 그 개발, 그 LNG라든지 이런 개발 같은 것들에서 수출 같은 것들 더 하고 이런 문제들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 규제 같은 것도 완화시키고 이러니까 당장에 항공 산업 뭐 대한항공 같은 이런 항공기라든지 여행 산업들 같은 게 오히려 또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이제 일부 수혜 볼 수 있는 종목들 내지는 산업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 전에 다른 채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 한국 경제가 2011년부터 위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우리 저기 데이터를 보면은 한국 제조업 위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게 2011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에서 확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까지만 해도 제조업의 성장률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상회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성장이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한 2011년부터는 제조업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거의 같아져요. 견인하는 효과가 없어지고 그리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는데 이 경쟁력 지수들도 다 나빠지기 시작해요. 또 좀 더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은 2011년부터 저가 상품군 법용제 저가 상품군에서 중국이 우리를 대체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사례가 수치가 뭐냐면은 우리 이제 수출 증가율인데요. 그러니까 2000년대 첫 10년 동안에 IMF 이후에 한국 경제가 굉장히 호황을 맞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두 가지 외생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중국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WTO 가입하고 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중국이 성장하면서 한국으로부터 모든 걸 사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 특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그다음 또 하나가 ICT 특수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 그다음에 컴퓨터 관련된 이런 인터넷 산업들이 그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굉장히 성장하면서 ICT 특수를 누렸어요. 우리가 그 두 가지 쌍특수 때문에 2000년대 첫 10년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990년대 마지막 10년, 뭐 2000년대 첫 10년, 2011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 한 30년을 10년 단위로 한번 보면은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OECD 평균 수출 증가율보다 한 2배 내지 2.5배가 높았어요. 그런데 2011년에서 17년 사이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 수출 증가율이 급감을 해서 OECD 평균보다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조업 중심이고 수출 중심 나라고 또 제조업 중에서도 수출 부분이 제일 생산성이 높은 부분인데 그 부분이 성장률이 확 꺾였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지표 중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에 띄는 게 수출 증가율 보면은 와닿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경제연구원 같은 데서 분석한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 이 상품군 간의 경쟁력이 어떻게 바뀌는가라는 분석을 봐도 다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보다 이제 저개발 국가가 따라오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고요. 그게 이제 사실 중국이나 이런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저가 상품, 법용제 저가 상품군을 대체당하게 돼요. 우리도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성장하면서 일본, 독일, 뭐 스웨덴 이런 유럽이나 일본 같은 공업 국가들의 저가 상품군을 대체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고가 상품군, 고부가 가치 상품군으로 진화를 해가는 거죠.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진화를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소재 중에서 고부가 가치 이런 중심으로 최종재 가격 경쟁력보다 이런 식의 진화를 했는데 우리는 그 진화가 지금 단절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심각하고 또 하나는 산업 간의 진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주도 산업들이 바뀌면서 고부가치화가 점점 되는 그런 현상들이 2010년부터는 거의 단절이 돼요. 우리 자료를 보면은 한국의 주력 산업이 한 10개 정도 제조업, 중화업, 공업 10개 정도를 잡는데 이 10개 중화업, 공업 산업 중에서 반도체 빼고 10년 동안에 코로나 이전까지 보시면은 총 생산액 자체가 조금 줄어요. 늘은 게 아니고 오히려. 반도체만 좀 늘은 거 말고. 그래서 반도체 말고 나머지는 사실 다 어려워지고 있었다라는 게 보이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마저 중국이 이제 법용제 부분 그 메모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도 좀 중국 제품들이 대체하기 시작했죠. 다른 산업군보다는 반도체가 제일 오랫동안에 대체가 안 되다가 지금 대체가 되고 있고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고부가 가치군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이닉스가 HBM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독보적이지가 않아요. 마이크론도 있고 삼성도 지금 따라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더 고부가 가치고 앞으로 장래가 훨씬 더 유망한 블루오션이라는 게 그 시스템 반도체
설계 이런 하고 파운드리인데 거기는 우리가 거의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의 다른 주력 제조업은 이미 10년 전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 제조업의 위기가 2011년부터 본격화되고 지금은 반도체에서도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산업의 약간 변화가 이제 경제의 위기를 가지고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올해 2025년 한국 경제는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 뭐 전망이 좋은 전망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장률에 대한 그 예상치들을 계속 지금 낮추고 있죠. 지금 뭐 2025년 시작해서 한 달 이제 2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성장률을 0.3% 포인트씩 낮춰버리거나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 최근에 굉장히 좌지우지했던 게 반도체 부분이에요, 역시.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이 뭐 회복된다라고 했던 게 예상보다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제일 큰 이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작년 재작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자동차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수출도 하고 하면서 했는데, 자동차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지금 관세 매기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전기 자동차 부분에서 현대차가 굉장히 빨리 움직여서 많이 팔았는데 일종의 캐즘이라고 해서 수요 정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 캐즘 무역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 부분도 좀 둔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출 쪽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보다 더 특별히 좋아질 요소는 안 보인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내수인데, 내수도 특별히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뭐 내수를 지금 진작하기 위해서 추경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추경 뭐 많이 해서 한 30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그게 크게 도움이 될지, 일시적인 약간의 도움은 될 수는 있고, 그게 경제 성장을 다시 견인하기 위해서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뭐 생각하면은 세상에 경제 나빠질 수가 없어요. 추경만 하면 다 경제 좋아지기 때문에 그건 뭐 정말 단순한 사고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 정책의 효과, 승수 효과라고 흔히 말하는 것들이 별로 날 수 있는 경제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추경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의 추경들은 필요할 수 있으나, 이게 뭐 추경에서 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망상에 가까운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들 하는 정치인들이 많으신데, 전혀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내수가 왜 그러면 안 좋으냐? 쓸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지금 물가 상승이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작년, 재작년이 상대적으로는 안 높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임금들이 물가 상승률보다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평균 임금 상승률이 낮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인 근로자나 소비자들 희생하에서 물가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난하게 만들어서 물가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내수가 당연히 죽죠. 쓸 돈, 그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내수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임금을 충분히 올려줘서 내수를 살리려고 하니까 물가 상승 압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을 억제시켜서 잡는데, 그러니까 내수가 죽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라는 게 단순치가 않아요. 아까 트럼프 정책도 말씀을 드렸는데, 눈앞에 것만 보고 누르면은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래서 되돌아오는 효과들이 생겨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상과 달리.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내수 살린다는 게 단순치 않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라는 게 박정희 개발 체제부터 내셔널 챔피언을 키우고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주고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그런 사고가 뭐 굉장히 강해요. 아직도 개발 독재 사고들을 갖고 있는 관료나 정치인들이 지금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소비가 진작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보면 반도체 보조금 주자고 여야가 합의를 하고 있죠.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거 만들어서 보조금 주는 건 합의했고 노동시간 가지고 합의가 안 돼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노동시간도 사실 뭐 늘린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저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보다 보조금을 쉽게 합의하는데 보조금 주는 건 지금 해야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사고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도 지금 품목별 관세를 트럼프가 매길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야인데 거기에서 이제 비관세 부분도 고려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 보조금 5% 올려줬다. 나중에 관세 5%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그러면 국민 세금으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두 기업한테 돈을 주면 그 기업은 미국에 관세를 내게 하겠다. 그건 미친 짓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을 지금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만들어서 반도체 진흥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뭐 한국 경제나 산업에 대해서는 이해도 전혀 없고 이런 거 그냥 해주면서 그냥 티내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뭘 했다는 거 자기들 했다는 티를 내려고 쉽게 합의를 하는데 정말 무책임하게 그지없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양심이 정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 혜택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 세금 한 푼 안 냈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그런데도 지금 더 보조금을 달라고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고 국민들 세금을 자기들한테 달라고 그래요. 1년에 수십조를 버는 기업이. 기본적인 양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업은 부자가 되고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들은 임금도 올리지도 못하고 뭐 이러면서 내수를 진작한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내수 진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한다는 말이 추경 좀 한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정말 국민들 지갑이 두툼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 지갑을 두툼하게 해줘야 내수가 살아요. 그리고 수출 기업들이 보조금 얼마 받고 안 받고 한다고 해서 수출에 더 하고 안 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요. 지금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박정희 개발 체제 수출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게 나라가 좋아지는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그 선입견에 아직도 우리 관료와 정치인들이 빠져서 그러니까 전혀 본인들이 뭘 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지금 하고 있다. 매우 참 우려스럽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죠. 사실 올해 한국 경제가 좋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과거에 뭐 IMF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위기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2008년 같이 올 가능성은 그다지 높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하나가 이제 그 주식 시장이 너무 버블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이게 버블이 터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우려를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들은 상당히 조금 달라요. 그다음 두 번째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부터 해서 터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많은 파생 상품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파생 상품들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어떻게 연결됐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잘 못했었어요. 근데 2008년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개선됐기 때문에 그런 금융위기가 뭐 원래 오고 이런 거는 좀 글쎄요 생각하기 어렵다. 뭐 주식시장이 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사람에 따라 생각도 다르고 예측하기 저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2008년 같은 위기가 올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땐 그럴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단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전쟁부터 시작해서 환율 전쟁까지 앞으로 여러 가지 국제 질서들, 국제 금융 질서, 무역 질서들을 트럼프가 계속 흔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단기적인 또 중장기적인 위협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원래 당장에 갑자기 2008년 같은 그런 금융위기가 올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고요. 한국 경제에서 IMF 경제위기 같은 것이 올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IMF 때 위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쌍 위기, 듀얼 크라이시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은행 위기하고 외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환 보유가 거의 바닥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해외에서 단기로 돈을 빌려와서는 국내의 자본 투자에 대한 단기 대출을 해주는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자산하고 부채 사이에 만기 불일치가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전엔 경제가 좋고 했을 때 국제 금융 시장에 돈이 넘치고 있었을 때는 단기로 롤오버라고 해죠. 계속 부채를 리뉴해서 이렇게 쭉 자달을 했다가 그게 갑자기 갚아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갑자기 돈을 갚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환 위기가 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은행들이 은행 위기 파산을 하면서 경제 위기가 왔었다라는 것이고 그 이전에 이제 실물적인 면에서 과잉 투자들이 계속 누적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제 직접적인 것은 은행 위기와 외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과 같은 은행 위기와 외환 위기가 당장에 올 것이냐 실물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은행 위기와 외환 위기를 트리거링해서 갈 것이냐 저는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당장은 아닌데 한 2030년 지금부터 한 5년 정도쯤 이후에 정말 실물 위기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훨씬 더 IMF 외환위기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금융위기 외환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위기 국면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걸 회피하려면 지금 차기 정부 이번에 뭐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대선이 치러질 텐데 남은 5년 동안에 굉장히 정말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간에 구조적인 문제들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진화가 단절된 문제 어떻게 산업 진화를 다시 회복할 것이고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조업을 어떻게 부활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 그리고 양극화 문제죠. 기업은 더 부자고 가게는 더 못 살고 그다음에 소득 안에서도 양극화 심화되는 문제 이런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해답들을 못 내놓으면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환경 문제 이런 것들 우리 굉장히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응과 해결책을 우리가 제시를 못하고 5년을 또 오용부용 보낸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 저는 IMF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고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위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이런 말하면 안 믿는 분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70년대 이후는 우리는 뒤로 가본 적이 없어요. 계속 성장을 했거든요. 일본도 1990년까지 그걸 믿던 사람이 없어요. 1990년 초에 제가 미국에 박사학위 하러 90년 초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하버드 비즈니스쿨 교수들 특별히 이런 분들 해서 일본 찬양주의자가 많아서 일본을 본받자 일본 뭐 80년대 70년대 엄청난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90년대 초에 이미 일본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까지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90년대 후반부가 돼서 알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또 이제 일본이 뭐가 잘못됐다고 다 말을 바꿔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도 지금 1990년대 일본하고 거의 같은 상황에 와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우리는 갖고 있고 그래서 침체, 장기 침체 그리고 우리 복원력, 경제의 복원력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지금 위기 국면에 이미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오히려 IMF 같이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뻥 터져버리면 사람들이 피가 와닿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위기가 계속 누적돼서 어느 순간에 느끼고 위기라는 걸 알았을 때는 복원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